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19페이지 보시죠. 3번의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우리 정의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국제회계기준상의 재무상태표의 정의입니다. 재무상태표란 자, 거기 보면 일정 시점 현재죠? 일정 시점 현재. 이 일정 시점이 언제를 말한다고요? 12월 30일이라고 그랬죠? 회계기간 말이죠. 기말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 이 재무상태의 의미가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해한 게 바로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 기업의 재무상태 금액과 구성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채권자 그리고 주주의 청구권. 여러분 채권자의 청구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그게 뭐예요? 부채죠. 그렇죠? 부채예요, 부채. 그리고 주주의 청구권은 뭐예요, 그러면? 자본이죠? 물어보고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채권자의 청구권은 부채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주주의 청구권은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자산이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걸 채권자의 청구권 부채와 그리고 뭐? 자본. 그리고 재무구조. 그리고 유동성이나 재무 건전성, 그리고 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무 능력 등 일반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태적인 보고서입니다. 정태적이라는 건 그 일정 시점으로 만들다 보니까 기간 변동을 나타내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거기 뭐 자산부채 자본 말고 뭐 재무구조. 우리 재무구조 하면 뭐 부채 비율 이런 거 혹시 뭐 일하다 보면 나오죠, 여러분?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또 뭐 유동성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유동성이라는 게 왜 필요하다? 잠깐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 자산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재무상태표가 나오는데요. 그냥 자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자산을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라고 해서 유동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재무상태표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좀 더 이렇게 놔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더 표시하고 그리고 자산 중에는 또 현금화 시키는데 1년이 넘게 이게 돈 되는데 1년 넘게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자산을 보통은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산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부채도 마찬가지로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상환해야 되는 부채.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고요? 유동부채. 그리고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해도 되는 부채. 비유동부채라고 하죠. 1년 넘게 되는 부채. 그리고 이제 요 밑에를 자본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그냥 자산하고 부채만 쓰지 뭐 굳이 유동, 비유동을 왜 나누냐? 이럴 수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유동자산이 여기에 30억인 회사하고 비유동자산이 70억인 회사예요. 그래서 도합 합계 자산의 총계는 100억이 되는 회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자, 유동부채는 50억이 되는 회사고 비유동부채는 10억 그리고 나머지 자본이 40억 정도 되는 회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억, 10억, 40억 하니까 부채는 60억이고 자본은 40억이니까 여기도 도합 얼마가 되냐면 1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한테 만약에 컨설팅을 해준다면 뭐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보기에. 자, 자산이 유동이 30억, 70억, 유동부채가 50억, 10억, 그래서 40억 자본. 자, 유동과 비유동을 왜 나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는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봐놓고 왜 질문하냐고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한번 좀 이 회사는 딱 보더라도 1년 이내 망하겠죠. 잘못하면. 그렇죠? 왜? 그렇죠. 유동자산 지금 1년 이내 현금화될 수 있는 게 30억인데 1년 이내 갚아야 될 게 50억이에요. 그냥 이걸 부채 자산을 싸그리 그냥 100억 하고 부채 싸그리 60억 하면 이게 안 보이죠.
근데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눈다라는 거는 지금 급한 불부터 예를 들어서 자산은 지금 30억에 1년 내에 들어올 건데 1년 내에 갚아야 될 게 50억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겠어요? 이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그렇죠. 이거 어떻게 부채를 줄이겠어요? 물론 다른 빚을 얻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돌려막기라고 하는 거였죠. 이게 지금 1년 내에 갚으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 바로 갚을 수가 있겠지만 못 갚으면 또 다른 부채를 끌어들여서 갚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을 벌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어떤 방법을 선호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구조조정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금융기관들이 어떤 회사에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채무를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금융단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예요? 보면 들어가서 그 회사 이런 회사들의 대부분이 다 1년 내 넘어가게 생겼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뭐는 있어요 지금 여기가. 비유동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렇지. 비유동을 뭐로 가는 거예요? 유동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동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조조정하는 회사들 딱 들어가면 채권단이 제일 먼저 들어가 하는 행위가 당신네 회사 4억 매각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1년 내 망할 회사가 4억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너희들 지금 급해 이런 얘기죠. 이거 못 갚으면 너 지금 아무리 자산이 많으면 뭐해. 이거 못 갚으면 너 망해. 그러니까 이걸 빨리 팔아서 비유동을 뭐 하라? 유동화를 시켜라 이건 얘기예요. 현금화 시켜. 갚아야지 너.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빚만 끌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유동성이라는 정보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그냥 자산을 싸그리 100억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30억이고 1년 내에 들어올 게 1년 넘어갈 게 70억이고 또 부채가 실은 더 필요하죠. 그냥 60억이라고 보지 말고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급한 게 이거니까 이거를 상환하려면 어떤 식의 노력이 필요하고 뭘 준비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정보를 바로 재무상태표가 주더라는 얘기죠. 그냥 열거 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게 뭐고 지금 급한 게 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 이게 재무상태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위험한 회사 지금 회사가 뭐 자금성이 안 좋다 그러면 그 회사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바로 채권단들이 비유동을 다 유동화시켜요. 다. 팔아 이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억울하죠. 아 이게 지금 금매로 나오면 얼마가 다운되는데 그러면 채권단이 하는 얘기가 야 금매든 뭘든 너 지금 살아남아야지 왜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이거죠. 팔아 우선 급한 대로 팔아서 메꾸고 나서 좀 더 체력 회복하고 나면 좀 더 벌어서 다시 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누가 주고 있다? 재무상태표가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말했잖아요. 회계는 그 기업과 관련된 돈에 대한 정보를 내가 만들어내고 남이 만든 걸 내가 얻어야 돼 거기서. 그럼 기본적으로 저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 이제 회계가 해준 역할이고 그게 재무상태표다 이거죠. 자 다시 밑에 형식 보세요. 그림 1-1번 재무상태표 형식은 재무상태표가 자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이고 오른쪽부터 여러분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니까 남의 돈으로 들어왔어요? 부채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타인 자본 또는 채권자 지분 이런 얘기죠. 그냥 편하게 보세요. 어차피 이거 반복할 거예요. 다 또 나오고 하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는 뭐 강의한 지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 제가 개업한 지가 한 16년 정도 돼요. 근데 전 강의할 때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썼거든요. 다 쓰는데 그냥 저희 그 신입 직원 뽑으면은 우리 신입 직원한테는 저는 제 강의를 다 듣게 해요. 기본 강의를. 근데 이제 이 강의도 실은 뭐냐면 1년 전에 찍었어요. 저는 이 회계원리를 원래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 학원 뭐 오셨으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세무사반이 굉장히 유명해요. 세무사반이. 그러니까 직장인 대상으로 학생들 말고. 여러분들처럼 직장 다니시면서 세무사를 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1차만 붙는 사람이 1년에 한 100명이 돼요. 그러면 대체 몇 명이나 있길래 100명일까요? 이게? 혹시 주말에 여기 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이 학원 오면 여기는 이 타운이에요, 여기가. 주말에만 여러분들처럼 직장 다니면서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가 돼요. 평일에 또 있고, 평일에 100명 정도 또 있고, 그리고 주말에만. 그러니까 다른 거, 전산 이런 거 빼고요. 실제 세무사반만. 뭐 토익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죠, 실은.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물론 이 회계나 이런 세법 전공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비전공자가 반 이상이에요, 또. 직장 생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그러면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 한 뭐 20대 뭐 이런 20대면은 영계예요. 여기서 오면은. 예? 20대는 영계고 평균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에요. 40대, 50대를 많고 머리 하얗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삶을 준비하시는 거죠, 쉽게. 응? 인생의 이막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 전문을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필요해서 강의를 들으실 거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려면은 이렇게 올라가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실은.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강의를. 이 강의는. 그래서 이걸 이제 해놓고 이제 다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무를 오래 했어요? 저는 안 믿어요. 실무를 오래 한 거는 그 일만 할 줄 알았지 회계 전반에 대해서는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우리 스타일로 교육을 시켜서 합격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여러분 한두 번 와가지고, 물론 토요일 같은 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합격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1년 반 만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죠, 쉽게 해서. 근데 학생들이면 하루 종일 공부하지만 우리 회사에 알잖아요. 주말에 쉬기도 바쁜데. 응?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합격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원 유명하죠. 응?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냥 이런 일반적인 뭐 실무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 수업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 다른 거 공부하셔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니까. 저는 그래서 저 강의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처음에 오신 분들 새롭게 만든다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왔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가르쳐가지고 똑바로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줄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반복해서 듣고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끝날 때쯤 되면은 이게 회계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자본 있죠, 여러분. 자본, 그 부채 밑에 자본을 다른 말로는 자기 자본, 그리고 소유주 지분. 그리고 아까 한 단어 제가 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 부르면서 또 하나 순자산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또 많이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순자산이라는 표현. 진짜 내 거. 응? 이렇게 해서 보려고. 자, 차변으로 오시면, 차변은 자산이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이라고 했죠? 뭘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 그 밑에는 반드시 이 뭐가 만들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기업의 자산은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즉 부채와 소유자가 출자하는 자본하고 항상 맞아떨어지도록 만들자.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이러한 재무상태표 형식은, 자, 밑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는 조달된 자본의 원천을, 그리고 표시하고, 왼쪽에는 조달된 자본이 소유나 보유 내역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데, 이렇게 왼쪽, 즉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놓은 표시 방법을 무슨 식이래요? 계정식. 그렇지. 계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계정식.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모든 기업은 제일 위에 매 회계연도말 반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되고, 기업의 규모나 상장 여부에 따라서 일부 기업은 회계연도 말을 포함해서 매 분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재무상태표를 만들기도 하죠. 자, 다시 여러분.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상장회사는 1년에 몇 번 재무제표 만들어요? 4번 만들죠. 그렇죠? 분기별 자료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만드는 횟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1년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상장 기업은 1년에 4번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료 공부하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 상단에는 제일 먼저 기업의 명칭, 그 밑에 보니까 스타 주식회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리고 재무제표의 명칭인 재무상태표란 표시해줘야 되고,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일을 만들어내고, 근데 작성 기준을 가려고 일반적으로 어느 날짜냐면 결산일. 이걸 다른 말로 재무상태표일 또는 회계기간 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 왼쪽에 쭉 썼죠. 재무상태 보니까. 그래서 자산 총계 98만 원. 그리고 부채 총계 쭉 여기 나오고 뭐 41만 원. 그리고 자본은 아까 기본은 2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자본 총계 57만 원에서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전체 98만 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익잉여금 가지고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당의 원천이죠? 그렇죠? 예, 이익잉여금이. 이익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배당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배당을 그만큼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또 그 기업의 주가에도 많이 반영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주가가 오르거나 배당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가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다 아는 얘기예요. 이익이 많은 회사가 그만큼 주가도 높을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 회사 중에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뼈저리가 알려준 회사가 있죠. 기업에서는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그게 뭐냐면 그 회사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 텍사스에 떠 있는 외로운 별이라는 회사 아세요? 네, 그렇죠. 어느 회사는 텍사스에 떠 있는 외로운 별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느 한 면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마지막에 어느 회사 팔고 나갔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이제 또 1년이 넘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어느 회사 팔고 나갔어요? 외환은행 팔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팔고 나간 중 특징이 그 외환은행을 마지막에 팔 때 4조보다 조금 더 받고 나갔죠. 뭐 4조 1,000억부터 해가 어쨌든 보이는 것만 조금 더 받고 팔고 나갔는데 이 회사가 이걸 외환은행 얼마 주고 샀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2조 좀 넘게 주고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사서 보유하는 기간에 이렇게 팔고 나갔는데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배당으로 받고 일부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가지고 나간 돈이 2조 5천억이에요. 응? 얘네들은 지들이 들어간 원금 다 회수했고요. 이미 마지막에 턴 금액이 바로 다 100% 남은 돈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스타일의 기업을 운영을 많이 했죠. 엄밀하면 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죠. 일종의. 사모펀드인데 먹었던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다 들어간 원금을 회수해놓고 거의 대부분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를 2조 5천을 받아올 수 있으려면 이 회사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었던 회사는 공통적으로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막 구른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먹어서 저런 행위를 해도 될 만한 능력이 되는 회사만 먹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지를 때는 확실히 질렀죠. 지금이야 저게 큰 금액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남았다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사라고도 안 샀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근데 얘네들이 그럼 우리가 더 주고 살게. 그런데 더 주고 샀어도 더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니까 더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고 나왔죠. 근데 이제 세금 안 내고. 그죠? 그래서 우린 요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 회사는 이 배당만큼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이익 잉여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꼭 하는 얘기가 기업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용도로 파악할 수 있지만은 이익잉여금이 기본적으로 주주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이 있어야만이 그 기업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산 많으면 뭐하냐 이거죠. 빚덩어리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면은 대신 이제 이 회사는 약간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골병이 들었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먹고 나간 회사 중에 골병 든 회사 꽤 있잖아요. 응? 그 왜 저기 무슨 건설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여기. 예. 그런데 이 건설회사 하나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재계 서열 30위 된 회사가 넘어갔죠. 그렇죠? 예. 뭐 학습지 팔고 비대 팔고 뭐 이렇게 뭐 어디라고요? 그거 넘어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99.8%를 가지고 있던 회사였거든요. 팔기 전에. 얘들도 똑같은 그 짓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짓 했다는 거는 뭐냐면 안 보이는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는 것들은 다 갖고 나갔다는 얘기죠. 이미 배당 형태로. 쟤들이 많이 한 게 이익이 많은데 그럼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요? 다 팔아 이런 얘기죠. 다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이익으로 빠져나가고 나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죠. 잘 이것만 보여 우리나라. 근데 이 짓을 많이 하니까 그 기업들이 많이 골병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세금 안 낸 줄만 알잖아요. 이것도. 근데 마지막만 세금 내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게 말만 이익이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업한테는 이익이익이 필요하구나. 그만큼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그게 진짜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게 되죠.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이익이익 하면 뭐의 원천이냐 그러면 배당의 원천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밑에 이제 재무상태표 밑에 보세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에는 표시 방법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하면서 서술한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부채를 그 다음에 표시하고 제일 나중에 자본을 기록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보고식이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들만 쭉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들을 쭉 쓰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시 부채들을 쭉 쓰고 자본을 그냥 보통은 일반적으로 쭉 쓰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를 나타낼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방식은 뭐라고요? 보고식이다라는 얘기죠. 보고식. 그러면 아까 왼쪽 오른쪽 쓰는 건 무슨 방식이었고? 그렇죠. 뭐 한 2분 됐나요? 네. 무슨 방식이었죠? 계정식이라고 그랬죠? 계정식.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계정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 공부하잖아요. 재무상태표 공부하잖아요. 보면 보고식도 꽤 많아요. 실제 신문에서 볼 때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차변과 대변이란 마인드를 딱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정식을 더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업무 하시는 분들 같은 보고식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라는 건 아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산. 자, 보겠습니다. 자산 정의.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란 이제 영어로는 어셋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에요. 자산이라는 건 여러분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미래에 나한테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경제적 효익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미래 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자산이라는 건 나한테 돈 되는 것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걸 남한테 빌려주던 남한테 팔던 돈이 되는 것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계나 이런 거에서 토지, 건물같이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도 있고 매출 채권이나 특허권, 상표권과 같이 물리적 형체가 없는 것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산이란 건 꼭 눈에 보여야만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회사에서 특허권 갖고 있는 회사도 있죠, 여러분. 특허도 남한테 팔아가지고 돈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빌려주고 사용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여도 자산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자 거기 하나만 줄 지어주실까요, 여러분?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뭐라고요? 미래 특정 기업 실체에게 현금 유입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현금으로 유출될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미래 경제 효익을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풀었으니까 들어오는 돈을 늘리거나 또는 나갈 돈을 줄여주는 게 경제적 효익이더라라는 뜻이에요. 금이잖아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덜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경제적 효익이더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 이게 바로 미래 경제 효익이더라는 얘기죠. 자, 박스로 잠깐 볼까요, 여러분? 표 1-5번 자산의 정의. 시간의 흐름대로 했네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 거래나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권리나 자원이어야 되고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연결된 자원. 이게 바로 자산이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자산을 또는 부채를 표시할 때는 자,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재무상태 표상의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작은 항목으로 배열해서 재무상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쉽게 해서 돈을 받는 방법,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수익 창출하는 방법이? 종류에 완전 크게 나누면 어떤 회사는 다른 회사한테 물건을 사서 팔아요. 우리 그런 회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물건을 사서 파는 회사. 상기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상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도소매, 소매, 상기업이에요, 다. 그러면 그 회사는 물건을 딴 데서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사서 판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려고 구입한 그 물건 이름이 뭐예요? 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 상품이죠, 그렇지. 어떤 회사는 사서 만들지 않고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팔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이런 형태의 기업이죠. 무슨 기업이에요?
제조기업이죠. 그렇지. 예? 제조기업이잖아요. 자, 여러분 제조기업에서는 자 보세요. 물건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노무비라든지 필요한 가공을 거쳐서 다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든 건 아니고 만들고 있는 진행 중인 상태. 제공품. 다 만들고 나면 뭐가 돼요? 제조기업에서? 제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알죠?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떤 회사는 아니 꼭 뭐 회사가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이 물건을 사서 팔거나 만들어만 팔아야 되냐? 사람이 일해주면서 돈 벌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 기업. 우리말로 그거를 용역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더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죠. 하지만 큰 분류는 세 가지죠. 사서 파냐? 만들어 파냐? 사람이 일해주면서 돈 버냐? 이런 얘기죠. 그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형태가 그 기업의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있고 기업의 영업활동은 주된 게 있고 부수적인 게 있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어 파는데 그 돈 가지고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가 생기더라. 그럼 이자가 생기는 건 우리의 주된 업무는 아니잖아요. 이자 버는 게. 컴퓨터 파는 게 주업이지 그런 부수적인 거를 영업 외적이라고 하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활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고.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 제조기업을 한번 예를 들게요. 제조기업에서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니까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돈이 나가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걸려 현금이 유입되는 기간까지의 사항을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아까처럼 제일 먼저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고 원재료 거기에다가 필요한 노무비나 기타 제조 경비를 보태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제공품 다 만들었어요. 제품이 되죠. 자, 이제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팔아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물건을 팔 때 여러분 소매업이 아닌 이상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상 물건을 다른 회사한테 팔았다. 그러면 물건이 가자마자 그 회사가 다이렉트로 돈으로 쏴줍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면 그 회사는 물건 받아서 자기들이 주문한 대로 수량은 도착했는지 품질에는 하자가 없는지 검수 다 하고 이상 없어. 그러면 이제 결제해도 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로 파는 게 일반적이에요? 외상으로 팔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외상에 대해서 다 검수가 끝나고 나면 결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받아야 될 외상값 우리 뭐라고 불러요 보통?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그렇지? 매출채권. 그걸 회수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금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 여러분, 이 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겠죠. 이게 긴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만큼 돈이 묶이는 기간이 많다는 게 오래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제조기업 같은 데는 내부 통제가 잘 되는 회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영업주기 또는 영업순환주기라고 합니다. 이 주기를 다 계산해놔요. 우리 회사는 보통 이게 180일 걸리는 회사다. 근데 올해 계산해보니까 270일 나온 거예요. 그럼 다 불러 모으죠. 야, 우리 평균적으로 180일이 영업순환주기인데 왜 올해 270일 걸렸니?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오래 걸린 거야? 파는 데 오래 걸리는 거야? 팔아서 돈으로 들어오는 데 오래 걸리는 거야?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굴러들어가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식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자산 얘네들은 왜 가지고 있어요? 상품, 원재료, 제품 왜 가지고 있습니까? 쟤네들 왜 필요해요, 우리가? 상기업에서 상품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제조기업에서 제품이 왜 필요해요? 저거 뭐 하려고? 팔려고. 그렇지, 팔려고.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재고자산.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재고자산. 팔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얘네들은 이거 파는 게 주 업무잖아요, 여러분. 만들어 팔거나 사서 팔거나.
그래야지 본격적인 주된 영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무슨 자산 형태로 남아있는 거고? 재고자산. 그리고 재고자산은 팔면 뭐가 되는 거고?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이제 돈으로 받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재고 입장에서는 파는 숙제도 있지만 돈으로 받아야 될 숙제도 있잖아요. 매출채권 입장에서는 파는 건 했으니까 어느 것만 해결하면 돼. 이제 돈으로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자, 아까 우리가 여러분 유동자산 얘기했잖아요. 유동자산, 그러니까 자산을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 유동자산, 여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요. 왜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을 해가지고 누가 더 급한지, 먼저 현금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동자산 안에도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뭘 쓰고? 현금. 그 다음에 매출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렇게 쓰더란 얘기예요. 응? 왜? 현금은 이미 현금화 다 받은 거고 매출채권은 재고자산과는 다르게 재고는 팔아야 매출채권도 올라오지만 매출채권은 이미 팔렸으니까 얘는 뭐만 가면 돼 이제? 현금으로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순서로 딱딱 맞춰놓으라는 얘기죠. 제일 숙제가 오래 걸리는 재고는 제일 밑에 깔고 이미 그래 한 번 했던 매출채권은 그 위에 올리고 돈을 다 받으면 현금으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더라라는 얘기, 자산도. 그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일반적으로. 자, 밑에 보세요. 표 1-5번 밑에. 자, 거기 하나 줄 쳐주실까요, 여러분? 자산이나 부채를 표시할 때는 어느 법이라고, 여러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의 유동성, 즉 현금화되는 속도가 큰 항목부터 작은 항목 순으로 배열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현금화가 이미 돼 있는 상태, 빨리 돼 있는 상태부터 순서대로 표시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룰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원칙이, 무슨 법이라고요? 유동성 배열법이죠. 유동성 배열법.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게 리퀴디티라고 그래요. 리퀴디티, 유동성. 현금화되는 속도가 먼저 돼 있는 것부터 이렇게 표시하더라 이거죠. 저 영업순환주기도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영업순환주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얘네들 순서대로 흐름대로 가고 이 숙제가 끝나니까 일로 들어오고 이거 끝나니까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영업순환 자체가 실은 이렇게 가로로 표시된 유동성 별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세로로 쫙 표시하라 이거죠. 저 순서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리합니다. 즉,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밑에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자산, 자, 모노자산, 유동자산을 먼저 배열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후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은 자, 가로 읽어보세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투자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 가장 대표적인 유형자산이 토지나 건물. 여러분들 회사의 건물, 기계장치, 차량 같은 거, 비품, 이게 다 유형자산이죠. 그리고 또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 이렇게 비유된 자산을 나중에 배열한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 이와는 반대로 투자, 무형, 유형을 비유된 자산을 먼저 배열하고 유동자산을 나중에 배열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 원칙이지만 유동자산이 먼저예요. 근데 IFRS가 그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떤 회사는 거꾸로 될 수도 있더란 얘기죠. 비유동이 먼저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는 지금 보험료 받죠. 돈은 주로 언제 나가요? 미리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사망하거나 다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래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돈이 그때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보험회사 같은 거는 단기로 돈을 굴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장기로 굴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장기겠죠. 걔는 받는 게 지금 당장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해서 장기에 보험금을 어떻게 줄 거가 더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예외적으로 유동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 비유동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부동산이 많잖아요. 가보면 보험회사가 건물들이 있잖아요. 저 회사가 돈이 많아갖고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장기적으로 굴려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는 비유동이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FRS의 마인드는 이게 오픈 마인드 실현 보면 얘네들은 어느 거 하나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건 그냥 참고용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IFRS 이전에 쓰던 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그 회계 기준은 어느 나라 방식이었을까요? 그게? 그게 미국 거예요, 다 실은. 95% 이상이 미국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IMF 때 미국 애들이 그냥 자기 나라 회계 기준을 그냥 갖다 써버렸습니다. 대학 교수도 거의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가 카피하듯이 그냥 갖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IFRS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게 엄연하게 유럽식이에요.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나라 유럽에 있는 애들이 모아가지고 야 맨날 쟤네만 저러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우리끼리 그러면 협의해가지고 룰을 만들자. 쟤네 입장만 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룰을 만든 거예요. 유럽 애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특징이 뭐냐면 미국식은 딱 틀이 바뀌었어요. 얘네는 무조건 유동 자산만 써야 돼 먼저. 비유동 안 돼.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너 이렇게 해서 딱딱 정해놓고 쓰는 방식이 미국식 개념이에요. 근데 이 유럽식 IFRS는 뭐냐면 얘는 굉장히 리버럴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당신네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표시하는 방법이 더 좋은 거 선택했어.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이 유동이 먼저 쓰죠. 근데 보험회사처럼 비유동이 중요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비유동 먼저 써. 이런 형태의 마인드가 IFRS예요. 여러분들 지금 뭘 공부하신다고요? IFRS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는 이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알았죠? 무슨 소리인지?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자 또한 거기 보세요. 거기도 하나 줄지요. 여러분.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최초 취득한 시점의 가치인 취득원가 그걸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로 표시하거나 유가증권의 투자자산처럼 기말의 공정가치로 다시 책정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산은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10년 전에 만약에 그런 얘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회사가 10년 전에 사는 땅이 있다 공장 지으려고 그러면 그 당시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공정가치로 다시 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그거예요. 자,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볼게요. A라는 회사가 10년 전에 저 공장을 지으려고 예를 들어 화성에다가 땅을 하나 사놨어요. 그때 당시에 한 1억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현재 보니까 감정평가를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10년 전에 1억이고 요즘에는 5억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이 토지, 땅이니까 토지로 표시될 금액은 1억으로 해야 되는지 요즘 시세인 5억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1억으로 표시하는 방식 이걸 아까 무슨 주의라고요? 무슨 원가? 역사적 원가예요. 역사적 원가 또는 취득 원가로만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 어느 가치로 갈 수도 있고 공정 가치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미국식은 이것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또 IFRS죠? IFRS는 뭐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회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회사는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어 선택이더라는 얘기죠. 선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IFRS는 이걸 선택적으로 하고 이렇게 처음 샀던 원가가 아니라 기말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하는 걸 자산에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재평가라고. IFRS는 재평가 같은 걸 인정을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비상장회사는 여러분 비상장회사에 아까 일반 기업 표기준 했던 거 있었죠? 그건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그거는 해줘요. 그렇지. 왜냐면 걔네들은 원래 안 해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상장회사 일반 기업 표기준이라는 거는 원래는 옛날 방식인데 일부 IFRS를 도입을 했다라고 그랬죠? 이건 워낙 중요한 거니까 도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야, 저거는 놓치면 안 되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의 회계 기준은 예전의 원가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자, 이제 부채.
부채란 다시 한번 정의입니다.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예상되는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여러분? 과거에 어떤 거래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 미래에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현재 뭐라고? 의무입니다. 의무. 현재 의무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 자, 제일 윗줄 보세요, 여러분. 20페이지. 부채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느 법으로? 유동성별법이라 해서 재무상태표에 항상 먼저 상환해야 될 유동성 항목, 현금화 속도가 큰 항목부터 작은 항목수로 배열할 수 있다. 아, 부채도 유동성. 아까 배웠었죠, 우리가 여러분? 부채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1년 내에 갚을 거 먼저 보이니까 그냥 뭉뚱그리지 말고 다 보여줘 이런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즉 유동부채를 먼저 나열하고 그 이후에 상환할 부채, 비유동부채를 나중에 배열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이와는 반대로 비유동부채를 먼저 표시하고 배열하고 유동부채를 나중에 배열해서 표시할 수도 있더라. 무슨 알겠죠, 여러분? 자산과 부채는 이렇게 기업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표 1-6번 부채 정의 보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럼 부채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개념, 즉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현재 의무이면서 현재 의무라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나 사용이 예상된다 라는 게 우리가 부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자본입니다, 여러분. 자본. 자, 정의. 자본은 기업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나 순자산으로서 기업에 출자한 출자자, 즉 주주의 청구권이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녀 청구권. 자, 순자산이랍니다. 주주의 청구권. 자, 본서에서는 회계학의 대표적인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서술할 것이고 자본을 주식회사 실질적인 소유주 입장인 주주 입장에서 파악해서 다른 말로 이제 주주 지분, 소유주 지분을 할 테니까 알아두십시오. 이 얘기죠. 이게 되고.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이익이익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도 자본의 일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순이익 중에서 주주 등에게 사회로 배당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자산이 아니라 자, 뭐의 일부다? 자본의 일부고 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용 가능한 현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지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 금액의 누적액이 많을 뿐을 표시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번 거 중에는 꼭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란 법이 없죠, 여러분.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땅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현금이 많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배당을 줄 수 있어요. 현금이 모자라면 그 땅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도 있죠, 여러분. 응?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건 쓸 수는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당장 현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갖고 있을 테니까 다른 거를 팔아서 현금화 된다 이건 얘기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자, 표 1-7번 보세요. 자본의 구성. 자본은 자, 이름만 보세요. 자본 저렇게 이름이 많아요. 순자산, 순재산, 주주지분. 그렇죠. 그리고 주주가 소유주니까 뭐라고요? 소유주 지분. 그리고 자녀지분. 자녀지분이 뭐예요? 자, 다시 여러분, 기업에서는 자, 이제 하나 마인드가 자, 재무상태표가 이제 이렇게 된 건 조금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쪽은 자산인 줄 아시죠? 자산이에요. 부채고 자본이에요.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기로 돼 있어요. 청산이라고 보통 하죠. 해산한다, 청산한다. 청산할 때 이 100억에 대한 1순위권자는 누굽니까? 이걸 갖고 있는 채권자가 1순위예요. 이쪽을 갖고 있는 주주가 1순위예요. 채권자가 1순위죠, 여러분. 빚부터 갚고 주주한테 주는 거죠. 이걸 이제 문 닫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당신이 1순위고 나머지 주주가 그다음 자녀 재산을 가져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주주는 원래 다 먹는 게 아니라 부채 다 갚고 난 자, 뭐에 대한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조금만 더 우리 현실적인 회계학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현실적인 얘기 할까요? 100억 중에서 채권자 1순위,
주주 2순위. 근데 주주보다도 순위가 밀리는 채권자가 있어요. 주주보다도 순위가 밀려, 채권자인데. 응? 어머니 순위 3순위죠, 쉽게 해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응? 그렇지, 후순위 채권자. 응. 후순위 채권자는 누구보다 우순위? 주주보다 우순위. 후순위 채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회계를 공부하면 신문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경제면도 보고. 후순위 채권자가 어디서 봤냐면, 후순위 채권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축은행 사태 같은 거 있죠? 저축은행 사고 났을 때, 여러분, 저축은행의 채권자가 누구예요? 예금주들이잖아요, 예금주들. 우리 저축하잖아, 우리. 저축은행 가서. 우리예요. 거기 저축은행 주주 있겠죠? 근데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타격이 크겠어요? 후순위 채권 타격이 크죠. 그렇죠. 왜? 채권 저축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얼마까지 우리 보장받아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에서 보장받잖아요. 여기는 보장이 없어요. 사서 거기 망하면 이건 끝이야. 여러분, 저축은행 망할 때 보세요. 채권자도 다 못 주니까 5천까지만 줄게요. 그 소리 하잖아요. 주주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도 못 먹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먹어? 얘도 못 먹는데 후진 채권은 더더군다나 없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후순위 채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더 줘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서처럼 3%, 4% 주면 안 사 사람들이. 왜냐면 조금 공부해보면 알거든. 야, 내가 미쳤냐? 저걸 왜 사니? 그러니까 이자를 7%, 8%, 9% 주는 거야. 사. 대신 이제 꼭 안전해. 그러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런 게 후순위 채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얘기가 이해됐으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얘가 100억이야. 근데 저축은행 사태가 나왔어요. 채권자가 120을 넣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얼마 가져갈 수 있어요? 자산이 100억이야. 부채가 120억이에요. 그럼 이런 상태가 자본의 잠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마이너스 20. 응? 후순위 채권 생각하지 마. 자산 100, 부채 120, 자본 마이너스 20. 채권자는 얼마 가져갈 수 있어요? 120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100밖에 안 되죠. 자기는 여러분 얘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이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범위를 초과해서 줄 수가 없죠. 저축은행 사태 이게 만약에 범위를 초과해서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120을 다 받아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요 선에서 내가 준다 5천까지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20을 채권자는 손해볼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그럼 주주는 이거 20억 물어내야 돼요? 아니죠. 주주가 내가 왜 물어내 이거죠. 주주는 내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투자한 주식의 원금이지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만큼 내가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주주는 무슨 책임이 있다? 유한 책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무한 책임이 아니라 내가 왜 회사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나는 책임질 수 있는 게 내가 투자한 주식의 금액을 닦아먹으면 끝이지 나는 저 부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주는 자녀재산 청구권이 있고 대신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무한이 아니라 무한이면 요 120억도 내가 메꿔야지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반가로 이제 그 표 구성 다시 그다음에 자본은 그래서 자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납입 자본과 자본. 그러니까 주주가 낸 돈하고 뭐하고요? 이익잉여금이죠. 그럼 자본이 증가하는 감소하는 건 뭐? 출자금을 반환하거나 뭘 줄 때? 배당을 줄 때.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 건 주주가 출자를 더하거나 뭐 할 때? 이익이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게 되더라. 뭐 그 소리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자, 표 1번 7번만 보세요. 자산은 뭐하고 똑같다? 부채와 자본의 합계.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 부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류를 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또? 네,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